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중구 교수님,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원론 우리 제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경제학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수요와 공급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어떤 수요의 탄력성 이런 걸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급과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다루고요. 그 다음 이 둘이 같이 모여 있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모여 있는 그걸 바로 마켓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균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다가오게 되면 균형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우리 시장이라는 게 존재함으로써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과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60페이지 보시면 수요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경민이라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기 표 3-1을 보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뭐 2,500원 거기 보시면 뭐 25,000원, 20,000원, 또 15,000원 등등등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살려고 하는가 그걸 나타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을 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거래량이 있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 법칙이다라고 하면은 이 관계가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구입을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폼생폼사하는 과시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명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소비하는 게 아니야. 하면 자기가 잘난 체, 젠체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고요. 기펜제 같은 경우도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오히려 가격이 비쌀 때 소비량이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가격이 싸지면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또 수요 법칙의 예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경민이의 어떤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변했을 때 경민이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이거를 표로 나타내게 된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지금 본 것처럼 아이스크림 가격이 있고요. 거기 대응되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량을 표현했습니다. 이거는요 끝에 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볼 건데 일정 기간이라는 어떤 플로우 흐를 유자를 쓰는 거예요.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성격을 갖는 변수를 유량이라 하거든요. 일정 기간 측정하는 겁니다. 소득이 대표적인 또 유량 변수야. 야, 너 소득 얼마 벌어? 난 말이야 소득 300만 원 벌지. 야, 나쁘지 않게 버는구나. 아니 1년에 300 준대. 아니 뭐야 이건 또 조금 버는 거지. 아니 나 1일 300 준대. 이러면 또 많이 버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라는 말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할 때 일정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아니면 하루에 몇만 대가 팔리는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스톡이라는 개념은요.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나타내는 거예요. 댐이 물을 방류할 때요. 그 안에 있는 댐에 저장된 양 일정 시점에서 얼마나 있니? 이런 거예요. 재산이나 통화량 같은 게 대표적인 저량 변수고 소양강댐이 물을 방류한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초당, 분당 몇만 톤의 물을 방류하는가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것들은 유량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 이 수요 곡선의 높이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10,000원이야, 10,000원.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0,000원이라고 할 때요. 이 사람 경민이는요. 몇 개까지 아이스크림 사려고 하니? 라고 하면요. 22개 아니면 시장 전체에서 22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 눈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1번 시각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번 시각이다 라고 하면 자,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가, 구입하려는가, 수량이에요. 하려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거를요, 밑에서부터 올려다 본 이 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요. 이게 눈을 밑에서 보는 거야. 그럼 2번 시각이라 할게요. 2번 시각. 밑에서 수요 곡선을 올려다 본 높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이 높이는요. 자,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 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한계 편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지막 한 단위의 상품을 소비해서 얻게 되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만족을 얻는가니까 얼마나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가 하는 지불하려는 금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금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소비를 여기 하나도 안 먹다가 하나, 둘, 세 개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만족감이 떨어지지. 처음에는 물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만족이 높으니까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도 높다가 점차 만족을 할 때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점차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61페이지에 그 수직으로 우리가 측정하게 된 게 바로 한계 편익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게 곡선을 그렸을 때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곡선의 이동,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곡선 위의 이동은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이스크림의 수요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0원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점점점점점 이만큼까지 구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가면요. 20,000원으로 올라가면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했을 때 아이스크림 수요량,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그 상품의 가격에 변화가 생겼을 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중요합니다.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우리가 여기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에 영향 미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살짝 써볼게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것은 프라이스,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격은 가격인데 뭐 아이스크림 말고 팥빙수를 할까요? 팥빙수의 가격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날씨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중에 나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과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량이 관심이 있어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팥빙수 가격, 소득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갑자기 변했어. 예를 들면 소득이 증가했다고 할게요. 아이스크림 가격은 그대로 1로 가만히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고정된 변수로 세터리스, 페리브스 이렇게 되는데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가격은 고정되어 있을 때 내가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20,000원일 때도 더 많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곡선 자체가 더 많이 사니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량자를 넣는데 량자를 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 그러면 곡선은 가만히 있고요. 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수요의 변화다라고 하면은 곡선 자체가 시프트해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가격이 이렇게 변하면 A에서 B로 왔다 갔다 하면 원래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는데 곡선 위에,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재화, 아이스크림의 재화 가격 이외에 다른 게 변하게 되면 그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선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수요 곡선이 각각의 개별 수요 곡선이에요. 각이라는 게 개별 수요 곡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있는데 자, 대한민국 전체 마켓, 아이스크림 시장 전체의 어떤 수요 곡선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수평의 방향으로 더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 보고 그래프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15,000원이라 합시다.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요. 주어진 조건이에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 경민이는 16통을 먹으려고 그러고 다혜는 14통, 진영이는 13통의 아이스크림을 수요한다고 합시다. 그럼 시장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아니 고객이 3명인데 소비량은 다 달라요. 근데 이 각각 살려는 15,000원일 때 살려는 양을 다 더하면 43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15,000원일 때 경민이가 소비하려는 양, 다혜가 소비하려는 양, 진영이가 소비하려는 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같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I라고 할게요. 이 I는 뭐 1부터 3명을 합하는 거죠. 그래서 다혜, 뭐 경민이, 진영이 3명의 수요량을 다 합하게 된 게 이게 하첨자로 써요. 뭐 창마다 다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마켓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마켓. 시장 전체의 수요량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옆으로 수평으로 다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의 이동 그런 것들도 봤고요. 그리고 시장의 수요 곡선까지 나타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어떤 개념이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부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는데 충격에 반응하는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반응하는 정도. 그쵸? 어디서 꽝 하는 소리가 났어. 아니면 비상벨이 울리는 소리가 났어. 그럼 이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은요. 뭐야? 하고 놀라면서 화들짝 놀라서 막 비상구로 달려가는데 별로 감각이 좀 둔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지? 웬 비상벨?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 충격이라는 쇼크가 왔어요. 쇼크가 왔는데 이 쇼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요.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정도를 우리가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만약에 변했다라고 할게요.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이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수요가 영향을 미치는가 변화하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생긴 작은 변화가 이 변화가 충격이에요. 쇼크예요. 충격에 대해서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이 얼마만큼이 관심사예요.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걸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탄력성은요. 어떤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 비율이라는 거를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 비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이니까 가격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위인 퍼센트지 단위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P분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니? 수량이 얼마나 변했니? Q분의 델타 Q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끼리 묶고 그 다음에 P와 Q로 이렇게 묶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앞에다가 관례상 마이너스를 붙여요. 근데 항상은 아니고 요즘은 또 안 붙이기도 해요. 이 왜 붙이는가라고 하면 탄력성을 계산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언제나 얘는 소비량이 감소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호가 관심 있는 건 아니야. 항상 수의 법칙에서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나온 것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마이너스 3의 탄력성이 있고 마이너스 5의 탄력성이 있으면 이거는 수량이 가격에 반대로 작동했다는 게 마이너스인데 얼핏 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더 커 보여가지고요. 얘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자칫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보호를 떼자. 아니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 보호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게 델타 말고요. 이 델타가 변화했다는 크기인데 여기요. 아주 작은 폭으로 눈곱만큼 변화했을 때 그때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하니 그렇게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D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6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눈곱만큼 변했을 때 그걸 나중에 점 탄력성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수요 곡선 여기 한번 요 식 개념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 가격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요.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전에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요거요. 이거는 탄력성이 어떤 점, 이게 어떤 점이 바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직선이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수직입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델타 Q는 소비량이 빵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도 변화가 없어서 가격 탄력성이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평임은요. 가격이 눈곱만큼 살짝 올라가도요. 소비량이 확 줄고요. 눈곱만큼 살짝 낮아져도요. 소비량이 크게 변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거의 무한대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미시경제학 이럴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직각삼각곡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량의 변화율이 같은 크기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곡선 같이 이렇게 P 곱하기 Q가 어떤 K가 되는 꼴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우선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탄력성을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할 때는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식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탄력성은 자, 여기 델타요. 그래서 P가 얼마나 변화했고 Q가 얼마나 변화했니?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다가 항상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거나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를 양수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있잖아, 요거. 요게 기울기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기울기의 역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수 이렇게. 근데 지금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P와 Q. 요거는요. 가격과 수량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상의 선분이라고 하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게 바로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 힘들어 하시거나 괜히 그럴 수 있는데 따라가셔도 되는데 요 따라가시기가 버거우면 그냥 살짝 우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탄력성 구하는 공식. 자, 여기 위에는 여기 하나만 몇 개 더 할게요. 여기 이렇게 합시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합시다. 스몰 a, 얘를 스몰 b, 얘가 스몰 c 이렇게 합시다. A, B, C는 어떻게 기울기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탄력성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얼마 변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합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 우리의 관심사가 이 뒷부분이에요. Q분의 P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A, B, C가 다 똑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A와 B와 C는 이 부분이 똑같아요.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기울기가 동일하고요. 동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요게 뒤에 요게 위치야, 위치.
여기 위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위치를 잘 한번 살펴보는데 이쪽으로 간다 할게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C, B, A 거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C부터 하니까 얘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 얘가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C에서 B에서 A로 간다라고 하면 거꾸로 할 거 그랬나? 이렇게 그냥 일부러 그냥 보시죠. 내려가는 거 말고 C에서 B로 가고 A로 가면 이거 일수록 자, 뭐가 변한다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잖아. 오케이. Q는 어떻게 됩니까? Q는 줄어들잖아. Q는 줄어들어.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여기 네모 칠한 요거 부분은 일정하잖아요. 형광펜으로 칠할게요. 요거 부분은 지금 일정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 노랑 부분은 기울기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살펴보면 C에서 B에서 A로 갈수록 요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니까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똑같은 상황에서 P가 커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Q가 작아질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 정도만 잘 보세요. 탄력성이 크다는 게 뭐 중요합니까? 아, 중요하죠. 사실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6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입니다. 아니, 여러분, 학원에서 가격 할인 정책을 쓸까? 크리스마스니까 무슨 특별한 날이니까 가격 할인 해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가격 할인을 했을 때 기업의 어떤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토탈 레버뉴라고 해서 토탈 레버뉴, 판매 수입, 총 수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게요. 총 수입. 자, 우리가 기업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얼마짜리 곱하기 몇 개 팔았니? 이게 바로 기업의 총 수입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기업의 총 수입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기업이 만약에 1,000원짜리가 10개를 판매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업의 총 수입은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야, 이번에 가격 할인 좀 하면 어때? 가격 할인 정책을 쓰면 어때? 가격을 만약에 500원으로 가격을 50% 할인을 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가격 할인을 왜 할까요? 가격 싸게 했는데 고객들이 소비량이 별로 늘지 않으면 이게 손해야. 많이 이게 증가긴 증가하는데 더 팔렸지만 12개밖에 안 팔렸어. 그렇게 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500원짜리 하는 거 12개 하면 이게 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6,000원밖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가격 할인 정책이 성공을 거둔 거예요. 가격을 할인을 했더니 판매량이 증가하는데 조금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총수입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가격을 할인했더니 오히려 기업의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야 이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원하는데 기업이 가격 할인을 했다라고 하면요, 그때 Q가 왕창 증가할 때가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500원으로 할인을 하게 됐는데 Q가 증가긴 증가했는데 막 한 30개 이렇게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보면 이제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량의 증가율이 훨씬 더 크게 변화한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이 할인했는데 여기다 써도 되겠죠? 얘가 왕창 증가한 거야. 그럼 총 수입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 가격 할인이 효과적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는 15,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요, 언제 가격 할인이 혜택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 Q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가격의 수요량이 크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때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아세요. 아셨죠? 만약에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게 되면요, 가격 인하 시 판매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조금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 탄력성 1이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변화한 거랑 수량 변화한 게 똑같은 비율로 변하기 때문에 총수입은 불변.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살짝 그냥 내용 읽어보시고 이해되시면 보시는데 아니면 뒤에 나중에 많이 할 테니까 문제를 또 풀면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격을 낮춘다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은 수량은 증가하는데 수량이 왕창 증가합니다. 그러면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게 돼요. 자, 우리 밑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여기는 Q와 총수입과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Q0를 Q바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위치하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에 위치하는 구간입니다. 빨간 색깔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Q와 TR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야. 이렇게 관계를 나타냈어요. 두 개 무슨 관계가 됐습니까? 네, 플러스 관계가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관계를 보인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가세요? 자, 여기는 가격이 1보다 작아요. 가격 탄력성이. 그랬을 때는 여기 보시면 요 영역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이거예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야. 요거 Q가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요거 따라서.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때 Q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조금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이 떨어진 그 효과가 너무 커서 총수입은 하락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와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Q와 TR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은 무슨 관계다? 맞습니다. 이게 같은 올라갈 때 얘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관계예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게 우하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위에 요거 따라가는 게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요거 따라서. 이해 가십니까? 이 그림이 조금만 보면 원리가 간단한데 자칫 그냥 대충 보면 뭐야 이 경장 역시 어려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P, Q, R 이거 세 개를 칠판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뭐가 된 거예요? P와 Q를 표현한 거야. 요거 두 개를 표현한 게 요 그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할까요? 얘와 얘를 표현한 게 요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중간에 이제 Q가 연계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게 거기 보시면은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언제 가격 탄력성이 크냐, 작냐?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상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쌀과 같은 필수품 있잖아요. 치약과 같은 필수제라고 합니다. 필수품과 그리고 이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치품 어떤 게 가격이 더 민감해요? 사치품이 가격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요. 가격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우와 하고 막 달려간단 말이야. 근데 밥값이 내렸어. 밥값이 한 7, 8천 원 하던 게 자 2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막 밥을 3-4끼 먹고 그래요? 아니요. 더 많이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밥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Q가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이런 필수제는 조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고요. 근데 사치품 같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크고요. 자, 근데 대체제 존재 여부도 중요해. 우리가 쌀과 같은 이런 필수제는요. 뭐 쌀은 아니고 담배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담배. 이런 거는요. 대체할 만한 상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담배를 대체할 만한 상품 뭐 있을까요? 마약? 이쪽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담배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거 비탄력적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비량은 줄겠지만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체제가 구하기 힘들어요. 대체제가 별로 없으면 없을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뭐 대체제가 많을수록 여러분 생각해봐. 콜라 가격이 올라갔어. 콜라에 대한 대체제는 어떻게 돼요? 많이 있지. 특히 뭐 코카콜라다 그러면 뭐 펩시, 환타, 사이다 등등등 많은 게 있어요. 사이다라든가 아니면 목말라서 먹었는데 그냥 맥주도 대체제가 될 수 있고요. 등등등 많이 있어. 그러니까 콜라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사이다나 맥주나 뭐 물이나 다른 대체제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비자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전체 지출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치품이라는 명품은요, 왜 우리가 가격에 그렇게 민감해요? 아니,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 비싸잖아. 그러니까 사치품 하나 사려고 하면 5천만 원, 아니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쌀이나 담배나 껌 이런 것들은 뭐 그닥 소득에서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2배 올라도 야 100% 올라갔네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먹고 싶으면 껌 씹는 거지 뭐.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가격에 되게 민감해요. 아니 우리 재벌 회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억씩 있는 사람한테 500원짜리 명품 가방이 뭐 1000만 원으로 올라갔다 해서 뭐 그게 뭐 껌값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야.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가격에 민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되는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커요. 우리 휘발유 가격이 비싸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단기에는 휘발유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쬐끔밖에 감소를 못해요. 왜냐하면 휘발유 이거 뭐 대체할 만한 상품도 없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게 단기에는 잠깐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겠지만 먼 기간에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가 되면 계속 이 비싼 휘발유를 우리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장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에는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Q에 대한 휘발유에 대한 소비량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해서 단기에는 좀 비탄력적으로 작동하는데 장기에는 이렇게 크게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70페이지에 그런 얘기들 거기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홍차의 경우에 뭐 커피와 녹차처럼 좋은 대체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홍차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소비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71페이지에도 소비자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손수건이나 바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한 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소비자는 별로 크게 반응하진 않게 됩니다. 근데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고려되는 기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요. 장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한층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수요에 영향 미치는 게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해요. 자, 소득에 생긴 작은 변화가 있는데 그게 상품의 수요량에 량자를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 소득에 이제 변화하는 걸로 바뀌어서 그래요.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밑에는 변화율로 표현해요.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대비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보통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경우를 정상적이네 해서 정상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근데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상하잖아.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를 이거 우리가 열등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상제, 열등제. 그래서 부호가 의미가 있어서 부호를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가지고 절대값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 식 거기 나와 있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말이다라고 하면은요.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해서 같이, 그러니까 플러스 관계가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상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필수제가 있고 하나는 사치제가 있어요. 사치스럽다라고 하면요. 이게 소득이 증가할 때 자신이 버는 소득보다 더 민감하게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 이건 사치제가 되는 것이고요. 1보다는 작아, 0보다는 큰데 정상제인데 그런 경우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요. 여기 보시면은 열등제다라고 하면 이게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거야.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량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하는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거기 보시면은 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사치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품이란 말이 값비싼 사치스러운 물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작에서는 소득 탄력성 일보다 큰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등제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갈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우리 버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버스. 여러분들이 소득이 증가했어. 부자가 됐어. 그럼 버스를요. 하루에 10번씩 타고 돌아다니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선풍기, 연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소득 수준이 좀 낮을 때는 선풍기 같은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일정 소득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선풍기를 더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에어컨 이런 걸 사용하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3페이지에 이런 표가 정리되어 있어요. 자,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요. 여기 보시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면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열등제 이렇게 되고요.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이거는 정상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1을 기준으로 또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0과 1 사이 요거는 이제 정상제잖아요. 그때 이게 필수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제 중에서도 탄력성이 이게 1이야. 1보다 크게 되는 경우 이게 바로 우리는 사치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냐 작냐 하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1보다 작냐 크냐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으면 필수제 1보다 크면 사치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볼 게 교차 탄력성이야.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상품의 어떤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그래서 이게 크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교차한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X제 가격이 변했을 때 Y제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크로스의 C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니면은 그냥 저는 그냥 XY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긴 한데요. 아무튼 편한 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재와의 관계가 이렇게 대체 관계일 때는 이게 플러스고요. 이거 암기하세요. 플러스 관계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서로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먼저 햄버거와 콜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햄버거와 콜라는 같이 소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앞에 페이지는 에어컨과 선풍기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에어컨이 있고요. 에어컨, 선풍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선풍기. 자, 그러면 선풍기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할게요. 선풍기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대체 관계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선풍기의 소비량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해요. 이거 수요 법칙에 따라서 감소한다고. 이거 말고요. 선풍기 수요는 감소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선풍기가 비싸지니까 에이, 에어컨이나 살까? 이런다고요. 그래서 에어컨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선풍기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에어컨의 소비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잖아. 그래서 이게 교차 탄력도가 요거 보시면 같은 방향이니까 0보다 커서 플러스 관계가 되면은 이 경우는 우리가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74페이지 다시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요. 서로 두 재화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햄버거와 콜라야. 햄버거와 콜라 이렇게 되면 이거 같이 먹어야죠. 콜라만 먹기에는 그렇고 햄버거만 먹게 되면은 우리의 만족이 증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소비했을 때 우리가 행복이 증가해요. 자, 이거 이렇게 같이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완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너지라고 써주시죠. 같이 소비했을 때가 만족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콜라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콜라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한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가격, 수요의 법칙이잖아. 근데 콜라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콜라가 비싸서 햄버거만 무라고 먹기에는 좀 그렇지 이렇게 돼서 햄버거까지 덩달아 햄버거예요. 소비량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어컨과 선풍기 이 두 개와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다라는 것은 서로 경쟁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경쟁적인 관계다. 이게 대체 관계고요. 이 보완 관계라고 돼 있잖아. 저기 시너지, 덩달아 같이 소비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체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볼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두제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할까? 담배가 있고요. 담배 소비량과 철강이라고 할까? 이거 영향 있을까요? 철강 가격이 비싸지면 담배 소비량이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영향이 없는, 그래서 교차 탄력도를 계산해 보니까 빵인 경우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하면은요. 자, 거기 볼게요. 74페이지 마지막 째줄 보세요. 첫 번째 달러. 절대값이 0에 가까우면 두 재화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적. 그러니까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공급에 대해서 살짝 볼게요. 자, 공급의 법칙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들이 더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게 되는 모양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게 바로 공급 곡선 얘기하고요. 이 공급 곡선의 높이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수요 곡선은 바로 뭐냐면 소비자가 그 사과 아니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얼마까지 최대한 돈을 낼 생각이 있니? 만족을 나타내는 한계 편익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요. 공급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아니 여기 그림이 있죠. 얼음이 공급 곡선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생산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요. 7개를 생산 공급할 때는요. 이 공급 곡선의 높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비용 곡선의 의미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옆에서 보는 건 심플해. 가격이 지금 본 것처럼 가격이 5,000원일 때는 얼음이 공급상 7개 생산하고요. 10,000원이 되면 11개 생산하고 그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게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데요. 이 높이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코스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를 생산할 때 이게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 높이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급 곡선의 높이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높이의 의미는 자,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가격을 이만큼까지 나는 비용이 들었으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의미하고 코스트를 의미해서 최소한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나타내요. 생산자가 수취하고자 하는 가격,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을 더 많이 할 때 2배로 14개 생산할 때는요. 이게 가격이 이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가정하는 거야. 아니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일을 해봐요. 2배로 일을 많이 하면 처음에는 즐겁다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점차 뒤로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게 이제 수학 체감, 한계 비용, 체증 그런 얘기 할 건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일 수도 있어. 수평일 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급의 법칙은요.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랬을 때 이거를 밑에서 높이로 해석하게 되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공급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이유는요. 생산량을 늘리게 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한 거예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점차 커지지 않고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우하향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75페이지 가보시면요.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데 공급량의 결정 요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두 번째 달러 거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야.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생산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비싸지니까 더 많이 나도 생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투입 요소의 가격.
노동의 가격이라고 생각할게요. 임금 한번 생각하세요. 임금. 이게 뭐야? 임금 이런 것들은 노동의 가격, 노동을 사용하는 대가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살짝 볼게요.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용 증가로 공급 곡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다른 요인이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타 요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요거요.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 위에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요인이 변했어요. 이게 다른 요인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뭐 비슷비슷하네요. 그래서 다른 요인이 변했어요. 이렇게 임금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똑같은 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여기 시장 전체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수요의 법칙 할 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얼마까지 살 것인가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각각의 생산자들의 공급 곡선을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합하게 되는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 더해가지고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생산자가 동시에 생산을 증가시켜도 여기는 좀 이건 어려워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어떤 투입 요소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보통은 아니 막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많이 공급자가 생산하려고 하면 당연히 원하는 기업들이 이제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원하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학원들이 강의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거나 학원들이 많이 생기면 강사들은 어떻게 돼요? 강사들 보러 막 서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스카우트비가 올라가서 민건비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76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회사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얼음이, 칼라치오, 사르르 이렇게 3 기업이 있는데 15,000원이라는 시장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얼음이는 14개 생산하려고 하고요. 칼라치오는 12개 생산하려고 하고요. 사르르는 17개 생산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생산하려는 공급량을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렇게 시장의 총 공급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3개 다 더하니까 43 이렇게 된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은요.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변했는데 어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가격이 변했는데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니 해가지고요.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 그거랑 달라질 거 없어요. 대신 이게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이다라는 것만 달라지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부호 없이 절대값 없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형태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실 때는 공급의 어떤 탄력성보다는 수요의 탄력성에 좀 초점을 더 많이 맞추세요. 자, 마찬가지로요. 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서 공급 곡선이 수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그림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수직이면 뭐예요? 공급의 탄력성.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요. 공급량이 그냥 변화가 없는 거야.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는 경우에 얘는 수직 이렇게 돼요. 수직인 경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제로고요. 수평이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얘가 확 변하는 거야.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 이렇게 된다. 굉장히 생산하는 게 가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직선인 공급 곡선이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경우랑 P축의 절편이 플러스인 경우랑 P축의 절편이 마이너스인 경우랑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에요. 녹색깔 같이 여기 보시면 가격축이 여길 지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고요. 여길 지나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책에 보시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랑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뭐 다양한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계와 평균으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처음 접근하실 때는 뭐 그닥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나중에 무슨 뭐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는 그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78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생산량을 증가할 때 추가되는 어떤 비용이 빠르게 변화하는가, 아니면 노동과 자본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고려되는 기간이 장기로 갈수록 언제나 탄력성이 좀 커요.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그거랑 같이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는데, 보통 거기 보시면 79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78페이지 끝에랑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이 탄력성이 저는 좀 개념이 좀 힘들고 버겁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초점 맞추시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좀 뒤로 미루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절에는요, 5절에서는 시장의 균형을 살펴보고 균형 개념과 더불어서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균형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그런 걸로 이제 응용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어떤 가격을 통제하거나 수량을 통제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가 좀 길어가지고요, 둘로 나눠가지고 우리 나눠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